그리고 변별과 일반화라는 거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변별이라고 하고, 구분이 안 되고 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는 걸 일반화라고 하는데, 변별의 예로 제가 영화의 예를 들었죠.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지금보다 조금 더 미래 그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자신의 복제 인간을 만들고, 이 복제 인간을 아주 뭐 깨끗하고 좋은 음식, 유기농 이런 것만 먹여가지고 잘 키워놓은 다음에, 이 원래 주인이 혹시 무슨 불치의 병, 뭐 간암이라던가 폐암이라던가 이런 게 걸리면, 그 자기의 복제 인간, 깨끗하게 키워낸 그 복제 인간에서 그 자기 유전자로 만든 그 신체 일부, 간이라던가 폐라던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식받고 자기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우연하게 그 복제 인간 중에 두 명이 탈출하게 되고, 그 장소를 탈출하면서, 사실 이 복제 인간들은 인간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변별을 못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복제 인간이 신호등을 보면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을 보면서 신호의 외부의 자극을 변별 못하죠. 빨간색일 때는 서야 되고 파란색일 때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빨간 자극에서는 멈춘다. 파란 자극에서는 간다. 이게 이제 변별인데, 그 영화 주인공의 공은 그런 변별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빨간색인데도 그냥 막 가죠, 무조건. 그래서 그 원래 주인, 이 복제 인간을 만든 원래 주인이 막 옆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빨갛다는 건 멈추라는 뜻이고 파란 거는 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이 복제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변별이라는 거고, 자극에 대한 변별이라는 거고, 일반화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얀색이면 다 무서워. 아까 그 엘버트 실험에서 처음에는 하얀색 쥐만 무서워했지만 나중엔 하얀색 토끼, 나중에는 하얀색만 보면 무서워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자극의 일반화가 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소고라는 거는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이 증가되게 되는데, 반대로 강화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아까 스키너의 박스에서 쥐가 우연히 그 버튼을 누르니까 땅콩이 자꾸 떨어졌어. 그래서 계속 그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증가됐는데, 언젠가부터는 버튼을 눌러도 땅콩이 안 나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그 행동이 사라지는 거를 소고라 그러고, 소고된 행동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습됐다가 이제 소고가 됐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강화물이 한 번이라도 더 주어지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행동이 그거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고, 조성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를 이제 해내는 게 아니고, 그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설계한 다음에, 그 단계를 그 만들어 나갈 때마다 강화물을 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복잡하고 힘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를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동물 서커스 같은 게 이제 조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뭐 코끼리라던가 돌고래 쇼라던가 이런 게 다 조성을 통해서 만든 건데, 대표적인 게 돌고래 쇼. 돌고래가 물밖을 점프해서 그 루프를 통과하는 쇼 같은 경우도, 돌고래가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의 수반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우연히 그 수영장을 막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니다가 아주 우연히 조련사 앞을 싹 지나갈 때 돌고래가 좋아하는 구덩어를 한 마리 딱 던져줘.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계속 조련사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물 밖으로 한번 탁 튀어 올랐을 때, 그때는 오징어를 줘, 더 좋아하는. 그러면 얘가 이제 자꾸 물 밖에 튀어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꾸 물 밖에 튀어나오는 점프하는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루프를 통과했을 때 또 뭔가 강화물을 주면, 나중에는 물 밖에서 루프를, 그러니까 이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물 밖에 점프해서 루프를 통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돌고래쇼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성을 통해서 만들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조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 게임에서 그 단계별로 쉬운 단계, 점점 그 뭔가 캐릭터가 해야 되는 기술을 늘려가고, 뭔가 고급 기술을 쓰게 되면 이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보상을 주고,
뭐 보석을 준다던가 뭐 뭘 주잖아 자꾸. 이게 이제 게임에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고, 이후에 반두라라는 사람이 관찰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어, 어, 이 관찰학습은 아무래도 인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행동주의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간이란 존재는 학습을 할 때 꼭 이렇게 알려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더라. 이게 이제 처음에 모방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관찰학습으로 정립이 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그거를 따라서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관찰학습이라는 거고,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걸 한다던가 뭔가 기술을 배울 때 어깨 너머로 배운다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아, 제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이라는 거고, 보통 이제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뭐 폭력성 같은 게 관찰학습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됐죠. 그러니까 TV나 이런 미스미디어에 자꾸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면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서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되는 게 이제 관찰학습이라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거죠. 특히 관찰학습도. 좋은 사람들,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자꾸 그거를 보고 따라하게 될 테니까, 보고 배우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뭐 옛 속담에도 있고, 뭐 사람을 서울로 보내라, 뭐 말은 제주로 보내라, 뭐 이런 게 다 이런 관찰학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머레이의 이요인 요인이라는 거는, 처음에 초기 형성은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하거나 소거하는 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초기 형성은 우연히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연히 그 두 자극의 연합에 의해서 조건 자극, 조건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행동이. 그러니까 그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우리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광고라 그랬죠. 그래서 그 카누 광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막 그 공유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인데, 거기에 공유가 카누를 잡고 흔들면서 카누를 들고 나오면 나중에 카누를 보게 되면 공유를 본 것 같은 반응으로 카누를 집게 된다라는 게 광고의 원리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편의점에 가서 자꾸 카누를 잡아. 근데 카누를 계속 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연말이 되면 무슨 크리스마스 이벤트, 뭐 여름이 되면 또 무슨 여름 휴가 이벤트, 이래서 카누를 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강화물로 뭐 연말에는 다이어리를 준다던가, 여름철에는 뭐 이렇게 뭐 템블러를 준다던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카누를 사게 된다. 이게 이제 머레이의 이요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 거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런 그 정신병리라던가 심리적인 문제도 학습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마음을 뭔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되는 행동, 그렇죠? 행동주의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면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뭐고 그 문제 행동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가? 바꾸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원리로 바꾸겠죠. 강화의 원리, 조성의 원리, 이런 거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매 시간 지각하는 학생이 있었어. 근데 그 학생이 지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연히 하루는 지각을 안 했어. 아까 조작 행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연히 지각을 안 했을 때 선생님이 걔한테 갑자기 뭐 맛있는 초콜릿을 준다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지각을 하는 횟수보다 제 시간에 오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행동을 바꾸는 거를 상담의 목표라고 하고, 대표적인 기법들로 뭐 체계적 둔감화라는 거, 보통 이제 불안 치료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해, 개를 너무 무서워해, 강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처음에는 저 멀리 강아지를 두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완법 같은 거. 아까 불안이랑 이완이라는 건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완법을 훈련시켜서 저 멀리 강아지를 놔둬 일단. 그러면 사실 이완법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아지가 저 멀리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이완법을 통해서 그 불안을 약간 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강아지를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중에는 무릎 위에 올려놔도 그런 이완이 훈련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아지를 더 이상 무섭지 않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체계적 공감화라는 거고, 프리맥의 강화 원리라는 거는 여기 보면 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덜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공부죠. 공부는 하기 싫어. 근데 게임은 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고 이후에 게임을 하게 하면 공부를 자꾸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프리맥의 강화 원리라는 거고, 혐오 치료라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혐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지각하는 학생에게 구토제를 먹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혐오 경험, 이 구토하는 건데 더 이상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전기 충격, 뭐 구토제 이런 예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혐오 치료라는 게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홍수법이라는 거는 체계적 동감화랑 상반되는 건데, 체계적 동감화는 아까 개를 저 멀리 뒀다가 조금씩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그 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조절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홍수법은 그냥 갑자기 그 불안 자극을 확 줘버리는 거야. 개 수천 마리 속에 그냥 그 사람을 넣어버려. 그러면 그 불안에 대해서 더 이상 민감한 반응을 안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홍수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토큰방제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건데,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 10잔 사 먹으면 뭐 한 잔 무료. 이게 이제 대표적인 토큰 경제법이에요. 뭐 연말에 좀 있으면은 스타벅스에서 할 텐데, 음료 뭐 열 몇 잔 사 먹으면 스티커 붙여주고, 내지는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스티커 주고 나중에 그거를 다이어리로 바꾸게 하는 거. 다이어리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싼데도 그거를 붙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토큰 경제법이고, 모델링 기법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주변에 둬서 보고 따라하게 하는 거를 모델링 기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지주의 관점은 이게 19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오면서 행동주의에 대해서 또 반발이 일어나요. 우리가 인본주의 상담도 정신분석에 반발하면서 반대되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야, 인간이 어떻게 파블로프의 개 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념,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인지주의 관점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인지주의에서 바라보는 거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지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중간고사 봤어. 생각이 중간고사 너무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된 것 같아. 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특별히 불쾌한 감정이 안 드는 반면에 중간고사가 왜 이렇게 개떡같아? 뭐 이렇게 꽈서 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쾌한 감정이 유발되죠.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드러나는 현상들은 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거고, 그렇다, 이제 그런 거고,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하게 본 거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후에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주주의 관점에서 왜 정신병리나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불합리한 신념 체계,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이 앨리스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고 REB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 또 대표적인 학자가 아론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인지 도식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그 스키마의 근거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불쾌한 정서나 우울한 현상과 많이 원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부정적 자동 사고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인지주의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인간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기도 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스라는 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 11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들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통은 부모 내지는 학교에선 교수 그렇죠? 뭐 교회 다니면 목사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측면에서 철저히 능력 있고 성취적이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내 정신 건강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쁘고 사악해서 가혹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도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그 사고라는 거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은 끔찍하고 파국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나는 망했어. 이번 중간고사 망치고 나는 망했어. 이번 학기 망했어. 이렇게 파국적 사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인간의 불행은 외적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과 장애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인지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불행은 외적 사건 때문이 아니고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행복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걱정하고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계속 염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인생의 어려움이나 자기 책임감에 직면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용이하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있고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것도 파국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라던가 평소에 잘 하는 생각 중에 판단이나 생각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앨리스는 이런 그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모델로 A, B, C, D, E, F 모델이라는 것을 제안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는 액팅 이벤트라고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보통 사건은 다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사건이다, 나쁜 사건이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B는 빌리프, 신념인데 신념에 따라서 그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대면 강의 한다고 그러는데 신념.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위험할 때 갑자기 대면 강의를 한다니. 이런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으면 결과로 짜증이 나겠죠. 근데 반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면 강의 학교가 원래 대면 강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별로 짜증나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중립적인 사건이 해석되고 그 결과로 이게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되던가 부정적인 결과라는 거는 대부분 부정의 정서들 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야기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신념이 비합리적이거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평소에 부정적 정서, 부정적 결과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단계로 뭔가 이제 사고가 진행되는데 이때 상담자나 치료자가 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리적인 논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박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게 되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변화를 시키고 이게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해서 A, B, C, D, E, F 모델로 이 단계로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론백이라는 사람은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론백 같은 경우는 특히 우울증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한 걸로 유명하고, 이 자동적 사고 같은 경우는 자기도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빨리 그냥 확 결론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그 자동적 사고에 작용하는 것들이 인지 왜곡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인지 왜곡이죠. 그래서 뭐 자의적인 추론이라던가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에 그냥 막 도달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독심술, 부정적 예측. 학생들이 간혹 저한테 간혹이 아니라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주 보내는데 뭐가 이번 중간고사 관련돼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제 관련돼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할 때 이런 의견들을 주는데 가능한 제가 답을 다 주지요. 다 주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답을 한 일주일 동안 못 줄 수 있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바쁘신가 보다 이러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의적 추론을 해서 교수님이 나 무시하나? 그렇죠? 기분 나쁘셨나? 내가 보는 메일에 기분이 나빴나? 그래서 답을 안 주나? 이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라는 거. 이게 자의적 추론이고 독심술이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꼭 읽는 것처럼 교수님이 화나셨나 보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게 자의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Do not jump to the conclusion. 함부로 결론에 가지 마라. 과정,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결론 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자의적 추론을 주의하는, 경계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선택적 추상, 일부를 보고 전체를 하는 거. 제가 A반만 채점해보고 A반 평균이 중간고사 평균이 10점이야. 이번 중간고사 애들이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택적 추상이라는 거예요.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과잉 일반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극대화 극소화. 일반화한다 그러죠. 일반화. 그렇죠? 뭐 우리 그 트로트 노래 중에 남자는 다 그래 이러는 거. 자기를 버리고 간 예전 남자친구 그 한 명만 보고 남자는 다 그랬다라고 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예고. 개인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건데 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싱긋 웃으면서 지나갔어. 그럼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웃고 간 건지 아니면 무선 이어폰으로 재밌는 얘기를 듣고 간 건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나를 비웃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개인화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고 이분격 사고, 흑백 논리,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딱 양분해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이것도 있고 긍정 역할하는 거는 자기가 잘하고 즐거웠던 경험에 대해서는 자꾸 깎아내리는 거 주변에서 잘했다는데도 자기는 아니래 자꾸 그리고 자기 못한 것만 자꾸 크게 부각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긍정 격하고 파국화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다 그냥 망했다라고 하는 거. 중간고사 망쳤는데 뭐 이번 학기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래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파국화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박을 통해서 이제 바꾸면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인주주의 관점이고 그리고 이 백가 에머리라는 사람이 인지의 타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A 프로그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기 생각을 점검하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생기 있게 하는가?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만 하면 자꾸 힘이 빠지고 우울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내가 그런 사고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뭔가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는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사고는 현실적인가? R. 5. 나의 사고는 다른 사람 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고인가? 아까 교수님이 답을 안 해준다고 교수님이 화나셨나? 뭔가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사와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있고 G. 나의 사고는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역기능적이고 왜곡된 사고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A 프로그라는 걸로 설명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 잘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인지주의에서는 기본적인 그 심리 상담이나 치료의 목표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나 왜곡,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뭐 대표적으로 논리적인 논박,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객관적인 증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꾸도록 치료를 접근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심리 사회적 관점이라고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워낙 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신병리에 관해서도 그렇죠? 정신적 부적응이나 심리적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플러스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더 발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 내적인 원인, 이제 뭐 유전이라던가 뭔가 문제점, 내지는 그 사람의 환경, 가정이 불우해서 저래, 이렇게 일반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 생물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던가 유전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또 어떤 심리적인 요인, 성격이라던가 기질이라던가, 그렇죠? 생물학적인 요인은 뭐 대표적인 게 유전자고 심리적인 요인은 기질,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뭐 학교라던가 가정이라던가 만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부적응이나 정신병리를 발생하게 한다라고 보는 게 생물 심리 사회적 관점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주차 1차시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쳤고 긴 강의, 또 강의가 길어졌는데 긴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